자, 부동산 금융 두 번째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서 이제 살펴볼 거는요. 쭉 보게 되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볼 겁니다. 주택저당채권은 1차와 2차 시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배운 다음에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게 MBS입니다. 그래서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에서 이 부채증권에서 MBS에 대한 종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가 나와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기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정리를 좀 하셔서 두 번째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저당권을 유동한다. 자, 금융기관이 소비자한테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아파트다. 갑돌이가 1억짜리 중에서 70% 보통 빌려줘요. 보금자리로는. 그럼 자금을 주게 되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죠. 저당권도 우리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출 채권이고요. 이 저당권을 금융기관에 넘겨버려요. 이게 A은행이 되죠. 여기까지가 1차 저당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자금을 주죠. 그럼 저당을 모아놔서 저당풀이라고 하면서 자, 그걸 쪼개서 MBS를 발행해요. 자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과 저당 또 ABS를 또 발행해서 특히 또 자금을 바로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또 MBS를 또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1차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죠. 그래서 저당시장,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의 수요자, 차입자와 저당대부의 공급자가 A은행, 금융기관이죠.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럼 1차 저당대출자들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저당을 반드시 유동하지 않습니다. 유동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당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저당을 또 설정해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유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단 저당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일부러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1차 저당시장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저당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2차 저당시장은 자, 저당대출 기관과 일반 투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죠. 그러면 좀 전에 1차와 2차가 있으면 1차는 차입자가 있었죠. 차입자는 1차 저당시장과는 관련되는데 2차와 저당대부를 받는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아까 1차가 저당채권이 형성되고요. 형성되는 시장이 1차고 2차는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금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저당시장이 없다면 1차 대출기간은 자금이 금방 고갈되겠죠. 더 이상 저당 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차 대출기간과 2차 대출기간은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저당권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가지기도 하고요. 수익을 목적으로 팔기도 하겠죠. 그래서 1차와 2차는 이 저당권을 반드시 유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그럼 2차 저당시장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는데요. 특수 목적회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에 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2차 저당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대출작품과 대출심사 기준을 또 표준화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1차와 2차가 있다.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고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MBS를 오늘 배우셨어요. 자, MBS는요, 주택저당증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당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켰기 때문에 부채증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리츠라는 건 어때요? 리츠는 우리가 이 세 번째 강의에서 리츠를 다시 배우시겠지만, 리츠는 투자자를 모집해서 증권을 우리가 발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분을 팝니다. 주식회사가. 지분금융이면서 지분증권이다. 그럼 앞서서 우리가 네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그래서 자, 얘는 패스입니다. 패스수를 하는 건 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 넘겼기 때문에 다 투자자한테 가기 때문에 투죠. 그러면 얘는 이 어때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발행기간이 콜이 들어오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금융기관이 은행이 다 넘겨버렸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굳이 뭐 초과담보를 원할 필요 없어요. 초과담보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발행기간은 모기지 백 본드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발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투자자까지 그 조기상환 위험이 오지는 않아요. 콜방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만큼 은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패스가 아니라 페이입니다. 페이만 넘겨요. 그 투자자한테 원리금을 넘기기 때문에 투자가 위험하죠. 발행기간이 본드 채권이니까 발행기간이 그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당연히 투자자가 위험하니까 콜방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초과담보는 해야 됩니다. 발행기간이 위험하니까. 그럼 발행기간과 이거는 우리가 저당권을 갖고 있고 투자자한테만 넘기기 때문에 혼합형이죠. 그 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가져서. 자, CMO는 콜방어 가능해요. 우리가 이 트렌치별로 이 장기적으로 콜방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초과담보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콜방어가 세 글자예요. 자, 세 글자만 되는 거 골라보세요. MBB하고 CMO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자, 편법입니다. 우리가, 자, 투자자를 손해나는 데 쓰면 투자자죠. 그 다음에 발행기간은 발입니다. 그럼 T가 나오면 투자자고 발행기간, B가 나오면 발행기간. 그래서, 자, 발발은 무조건 다 발행기간입니다. TS는요, 학교 다닐 때 복수책, 투자자 애들이죠. 투자자들이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TB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발행기간과 투자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 두 가지 혼합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얘만 초과담보를 원하지 않고 얘는 초과담보를 원한다. 자, 이것도 야매가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MBTS는 투자가 다 위험하기 때문에 다 투자가 위험합니다. 수익도 높고요. 콜방어가 안 되니까 수명이 짧고 매월 단위로 가고요. MBB는 발행기간이 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은 낮고, 위험도 낮다. 콜방어 되니까 수명이 길죠.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럼 채권 수명이 제일 긴 건 MBB, 그 다음에 중간에 CMO, MBTB, MBTS고요. 투자자 위험이 큰 건 TS가 다 투자자가 지죠. 그 다음에 이건 혼합형은 중간이니까 MBB는 가장 투자 위험이 작고요. 콜방어가 세 글자니까 CMO와 MBB.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MBS에 대한 종류가 매번 출제가 돼요. 그래서 MPTS와 MBB를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특히 MBB를 많이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CMO가 발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것은 CMO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문제가 배정되어 있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인데, 자, 공사는 보금자리론을 공급합니다. 자, 기본형인데요. 자, 대출 시점 현재 만 19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이제 바뀌었죠. 그다음에 무주택이어야 되는데요. 무주택 또는 반드시 무주택은 아니고요. 주택 취득 30년 이내 1주택도 허용합니다. 대체 취득에 의한 일시적 2주택도 허용되고요. 근데 그 30년 이내 받을 대출을 상환하는 1주택이어야 되고요. 자, 10년, 15년, 20년, 30년인데 70세 이상의 노인께서 자, 어떻습니까? 30년 빌려주면 안 되죠. 그래서 10년, 15년만 가능하고요. 자,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70%까지 빌려줍니다. 1억에 7천만 원이죠. 최대 금액은 5억이고요. 최소 금액은 100만 원이다. 자, 등기부상 공무상 주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되는데요. 9월 초과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자,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가금리 적용해서 6억 초과 주택은 0.1이고요. 친환경 주택 경우는 부가금리를 면제합니다. 자, 앞쪽에서 원리금, 원금, 최증식을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유비쿼터스 보험자료는 또 최증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근데 매년이 아니라 매월이라는 걸 주의 있게 보시고요. 거치기간 최장 2년 선택 가능하고 연단을 선택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를 냅니다. 3년 이내에 최대 1.5% 된다. 이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료론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자,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타내죠. 그래서 그 주택연금을 가겠는데요. 자, 이건 모기지론, 역연금, 주택연금입니다. 노후생활 자금을 갖고 따져요. 근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지금 요거는 지금 보금자료론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게 어때요? 지금 주택연금이라는 자체는 노후생활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이죠. 자, 19세 이상 청년 장년층인데, 자, 이건 60세 이상입니다. 그 부부 기준 1주택만 허용이 되고요.
부부 공동 소유할 때 연장자만 60세면 돼요. 이것도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분할 지급은 이제 감책 기술 씁니다. 은행이 이제 우리가 적금을 들면서 매기간 연금을 불입하죠. 계약 시 일시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게 1억에서 70%면 바로 7천만 원을 보내주고요. 자, 영연금은 미확정이요. 이제 종신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이지만, 자,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확정이 되죠. 10년, 15년, 20년, 30년. 자, 사망 시 일시 상환은요. 자, 매각대금이 이 대출 원리금보다 많다. 그럼 상속인한테 구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매각대금보다 대출 원리금이 더 많다? 그럼 상속인에게 우리가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불안상환 또는 일시상환인데요. 자, 이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대출 원리금이 더 많았다. 그럼 상속인한테 우리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또 우리가 이 처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으로 부채 규모가 점점 증가하죠. 연금을 타내니까. 이건 감소한다. 둘 다 시가 9억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주택연금은요. 종신지급 방식, 수시 인출로 설정 없이 월지급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고, 혼합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월지급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 유지비,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상한 용도나 아니면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그래서 용도 등으로 연금 지급으로 50%까지 가능하다. 자, 우리가 5억이 최대 금액이니까 5, 25, 2억 5천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자, 보금자리는 고정이었으면 얘는 변동입니다. CD금리로 가죠. 가상금리 1%. 초기 보증료는 주택가격 2%를 최저 연금 지급일로 납부하고요. 연보증료는 보증자에게 연 0.5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이 지금 그렇고요. 보금자리 놓은 거 아까 박스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론 2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